어떤 진도를 나갈 텐데 오늘 하고 목요일날 영상 올라가고 12일 우리 추석 때 휴강한 거 보강을 다음 주 화요일날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3시간 풀로 수업을 하는데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여라도 못 나가면 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못 나가면 목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남은 부분 영상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끝낼 수 있도록 12일날 늦어도 12일날 끝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뭐 전쟁 위험 약간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신협회 적하약관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증권 신약관 체계와 구증권 구약관 체계를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증권 구약관 체계에서는 보험 증권이 중심이 되었고 보험 증권에 많은 컨텐츠를 담고 있었어요. 본문 약관, 리틀리 서치 약관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이게 원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오랜 기간 뭐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차원에서, 그러니까 협회 적하약관은 얘네들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보다는 너무 사용에 어떤 편리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험 증권을 어떻게 보면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보험업자들이 주도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MI, 이거 마린 인슈어런스 액트도 어떤 보험 증권의 해석이라든지 판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었고, 비교를 할 때 요 4번 동그라미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눈치챈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구약관 같은 경우에는 AR, WA, FPA, 이 WA와 FPA의 with average와 pre-particular average의 그 기준이 다 뭐예요? 손해죠. 해상손해. 여기서 말하는 해상손해는 단독 훼손을 해주냐, 분손을 보상해주냐, 안 해주냐, 특정 손해는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러니까 ICC AR과 WA와 FPA를 가르는 기준이 손해였어요. 손해 기준이었고, 신증권 신약관은 어떤 위험은 보상해주고 어떤 위험은 C까지만, 어떤 위험은 B도 됨, 어떤 약관은 어떤 거는 뭐 A까지.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발생된 손해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게 구증권 구약관 시스템이고, 신증권 신약관은 뭐예요? 이 손해가 전손이냐 분손이냐 뭐 이게 아니고, 이 손해를 일으킨 원인, 퍼일이 어떤 거냐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안 해줍니다 로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실. 구증권 구약관과 신증권 신약관의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실제 해상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자가 이것을 책임지냐, 보험자가 면책이 되냐를 판가름하기에는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 당연히 신증권 신약관이 좋습니다. 왜? 손해는 그 손해의 정도라는 걸 살펴봐야 돼. 근데 이런 거지, 쉽게 조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하면, 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왜 났는지는 명약 가능할 수 있어. 네, 그 사고가 얼마 났는지는 분석이 들어가야 돼. 쉽게 말하면 이게 진짜 뭐 분손인지 뭐 단독 훼손인지 공동 훼손인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벤트가 터졌는데 이벤트의 원인을 제공한 거는 바로 붙어 있겠죠. 최우력 이 원인이 있겠지, 퍼일이 있겠지, 손인이 있겠죠. 거기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험자 책임지는 거냐, 보험자 면책이냐만 파악하면 돼요. 관계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협회 전쟁 약관이나 협회 스트라이크 약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그 구중권 구약관 체계에서는 일종의 이 협회 적화 약관이 보완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IWC나 ISC도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증권 신약관은 이제 약관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약관의 하나의 새로운 별도의 약관으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CCWA와 FPA의 경우에는 담보 범위가 비슷합니다. 사실 몇 가지, 왜냐하면 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게 깔끔하게 그냥 FPA는 단독 해소는 전부 다 안 해준다가 아니잖아요. 단독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애들이 있었잖아. 그런 문제가 있고 ICC-B와 C는 딱 뭐죠? 투어부터 시작해서 투어까지 되지. 워싱 오버보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건 됨, 이건 안 됨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담보 위험을 제1조에 열거하고 면책은 일반 면책 4조, 5조, 6조, 7조, 5조는 뭐 부적합, 불가마, 6조는 전쟁 위험, 7조는 동맹 파업 이렇게 담보 보험자가 책임지는 건 뭐고 면책되는 건 뭐다. 이게 명료합니다. 신증과 신약관. 근데 구중권 구약관은 해석에 해석을 거듭해야 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이 말도 들어갔고 해적 위험, 요거 담보 위험으로 들어갔죠. 뭐만 들어갔어요? ICC-A만 들어갔죠. 해적 위험이 전쟁 위험에서 제외돼서 담보 위험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 신증과 신약관 체제에서는 ICC-A만 들어갔다. 맞다. 생각이 났다. 참. 이거 내가 1시 반 수업 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알고 있었겠지만 빼먹고 지나갔죠. 요게 설명을 해주면 그 4조 있잖아요. 4조에 4조 7 있죠. 4조 7. 요게 B와 C는 들어가 있는데 ICC-A는 요 우리 원자력 무기 있죠. 요게 4.7입니다. 요 내용이 없어요. ICC-A. 이해돼요? 4.7, 4.8 이렇게 되어 있는 건 ICC-B하고 C고 ICC-A에는 요 내용 loss damage or expense 뭐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뭐 이거 뭐죠? 이거 뉴클리어 피전 이게 4.7이야. 요건 없어. 요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면책에서 없어. ICC-A는 그 일반 면책이 쉽게 말해서 4.7이 없고 4.8이 4.7이야. 그 얘기인즉슨 면책에서 빠졌다는 거죠. 면책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뭐다? 보험자가 책임져 준다. 보험자가 책임을 져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강조했죠. 전쟁 위험 8개 X 차놨는데 이 8개 중에 하나 세모, 해적 표시했죠. 얘네들은 면책 위험 ICC-A만 BC는 아니야. ICC-A만 면책에서 빠졌기 때문에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 그거 4시 반 수업에는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때는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자 그래서 구중권 구약관과 신증권 신약관을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담보기관이 포트 투 포트를 원칙으로 한다. 구중권 이거는 SG 팔리시에서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신증권 여러분들 뭐 그 얘기 했었죠. 창고에서 움직임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죠? 창고 웨어하우스 투 웨어하우스 그런 부분 면책률 약관 메모랜덤 클로즈 뒤에서도 소송의 면책에 대해서 제가 한 페이지 정도 다시 정리를 하긴 했는데 WA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소송의 면책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중권 쓰다 보면 여기 우리 제가 그때 읽었던 것 같죠? 그 MB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근데 신증권 신약관 체계에서는 뒤에서 얘기할 부가약관이나 이런데 소송의 면책률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중권 구약관에서는 메모랜덤 그러니까 소송의 면책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개정협회 전제약관 이거는 신증권 신약관 체계 하에서 쓰이는 IWC를 말합니다. 당연히 있겠죠. 왜? 이 법
보험증권의 체계가 구증권 체계에서 신증권 체제로 넘어오면서 IWC도 같이 함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사용되는 신협회 적하약관 ICC ABC와 대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많이 있고 전쟁 위험, 그 쉽게 말해서 ICC ABC의 4조 5조 6조죠. 6조에 해당이 되는 전쟁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험자의 담보를 원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할증 보험료를 내고 이 협회 전쟁 약관을 담보를 해야만 전쟁 위험으로부터 보험자의 부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협회 전쟁 약관은 총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 전쟁 약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ICC ABC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되고 14개 조항만 담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내용을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ICC ABC하고 IWC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부분만 다르냐? 담보위험, 면책위험, 그리고 보험기간만 다릅니다. 보험기간이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 사전 제작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ICC보다 바다에서, 그러니까 IWC는 개정이 아무리 됐어도 거의 사실상의 포트 투 포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점이 보험 기간이 다르다.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담보 위험을 보면 이 IWC에서 담보되는 위험에 대해서 여기 제1조의 담보 위험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데 내용은 딱 그거예요. ICC ABC 제6조에서 보험자가 면책으로서 규정해 놓은 그러한 사안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이라든지 내란, 혁명, 모반, 반란 이런 어떤 군사적 행동, 적대 행위에 의한 손해, 그리고 포획, 납포, 강요, 억지, 억류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결과, 그리고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되었을 때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라는 부분이고, IWC로 추가적인 담보를 들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위험을 다 보호해주는 건 아닙니다. ICC ABC의 제4조에 일반 면책을 규정을 해 놓았죠. 피보험자의 고의라든지 화물 고유의 하자라든지 포장의 불충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IWC라 할지라도 보험자의 면책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몇 가지를 빼놓고 항해나 해상 운송의 상실, 중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상 청구를 빼고는 거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 약관이 제5조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전 제작 영상에서 그 강의자료, 그림으로 된 강의자료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기와 종기가 협회 적하약관이나 ISC하고 다르다. 그래서 화물이 피보험 목적물이나 화물이 외양선에 적재될 때, 항구에서 화물이 적재될 때 시작이 돼서 화물이 목적항에서 양육될 때 거기까지거나, 아니면 항구에 화물을 내려서 보관 장소에 들어가서 60일이 아니고 그 장소, 항구에 도착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날짜를 셀 때 자정부터 계산해서 15일, 그렇게 길게 주지 않습니다. 전쟁 위험과 관련된 것은. 자, 그리고 제7조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 약관이 특별 약속이기 때문에 뭐에 우선한다? 일반적인 약속보다 우선한다. 왜? 스페셜하니까. 그죠? 그래서 ICC ABC에 비해서, 왜냐면 ICC ABC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 ICC ABC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를 추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우리 ICC ABC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 담보 위험들이 있었죠. 그러한 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ICC ABC에 따라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육상에서 운송을 하다가 적군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ICC-A에다가 IWC를 추가 특약을 했어. 그러면 보상을 받는 자라고 하면 적대적인 군사 행동에 의한 화물의 멸시는 ICC-A 기준으로는 면책입니다. 보험자 면책이에요.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겠죠. 나 IWC 특약을 들었다고. 근데 보험자가 여전히 면책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ICC와 IWC는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하는 장소가 다르다. 육상우선 구간을 IWC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ISC 똑같이 스트라이크, 라이엇, 시빌 커머셜, 동맹파업, 폭동, 소요 사태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입니다. 이것 또한 뭐 테러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를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CC, ABC와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 위험을 보면 ICC, ABC의 제7조에서 면책으로 규정했던 것들이 다 다시 살아 돌아와요. 그래서 동맹파업, 소요폭동 이런 것들. 이것까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틀리 서치 아까 때부터 도대체 몇 번째 본 거야. 엄청 자주 봤던 건데 테러 행위, 종교 사상, 종교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이런 것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보 위험에 해당이 된다. ICC, ABC 7조에서는 면책이었지만 돈을 더 내면 협회 동맹파업 약관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동맹파업 약관도 똑같이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걸 특약을 들었다 할지라도 면책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고, 뭐 여기 보면 그 말이 있죠. 동맹파업 등의 간접적 결과 손해는 담보되지 않는다. 이거 제가 한번 지난 오프라인 수업 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가? 항구에서 출발을 부산항에서 하는데 인천항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아무런 영향이 없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직접적인 결과, 그러니까 동맹 파업으로 인해서 항구가 셧다운이 되고 블럭이 돼서 쓸 수가 없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항구에서 일어난 일로 인한 결과는 간접적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커버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쟁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전쟁 위험처럼 항해나 해상 운송의 뭐 상실 중단으로 인한 보상 청구는 면책이고, 전쟁, 내란, 혁명, 반역, 반란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투쟁, 뭐 이런 어떤 행위로 인한 적대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멸실 손상, 요거는 ISC로, 그러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요 내용은 ISC를 찾을 게 아니라 IWC를 특약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옆집 갔었어야 했죠.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자, 그래서 ISC와 ICCA, IWC의 면책 위험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앞에 3.1, 3.2, 3.3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게 몇 조에 있냐? 3조 1항이냐, 4조 1항이냐, 뭐 그 얘기인 것이고, 항해 중단에 보면 여기 ISC나 IWC는 면책에 들어가 있는데 ICCA의 경우에는 없죠. 그거 아까 제가 빼먹은 거, 지난 수업 시간에 빼먹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몇 조에 있는지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ISC나 ICCA나 IWC나 보험자 면책 사항이 대동소이하다. 똑같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부가위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부가위험, 추가위험, 부가 조항, 뭐 특약, 뭐 책마다 달라요. 얘네들을 지칭하는 것들은 교과서마다 달라요. 부가위험 약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가위험 약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특별 약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특수 약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얘네들을 부르거나 지칭하거나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부담을 하고 보험자로부터 어떤
추가적인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이 약관들을 사용을 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돈 더 내면 돼요. 돈 더 내면 해준다. 왜 그 여러분들 요새는 나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내가 TV를 잘 안 봐서 건지 아니면 TV에서 보험 광고가 많이 사라져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왜 그 굉장히 그 아주 믿음직한 아주 중견 배우 이런 분들이 나와서 보험을 팔면서 보험 광고를 하면서 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광고 밑구석에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 TV 80인치 TV로 봐도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왜 이렇게 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귀암 들어봤을 거예요. 희귀암은 안 된다. 그죠? 근데 그러한 희귀암을 만약에 보험회사를 통해서 내가 보상받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된다? 특약을 들면 된다. 그건 이제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의료비 실손보험이나 이쪽의 문제인데 이쪽 우리 손해보험 쪽에도 그런 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부가위험 약관이 TPND. 뭔가 제가 줄여서 TPND라고 부르니까 되게 힙해 보이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내용 이겁니다. 도둑이죠, 도둑. 도둑, 발화, 그 다음에 이제 불착, 넌 딜리버리. 물건이 안 와. 그죠? 도둑 맞았어.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탭트. 맞아요. 그 GTA 알죠? 게임 GTA. 오늘 GTA 6 발표됐는데, 강화생각해볼까? 11시에 발표됐는데, 12월 5일 아니에요, 오늘? 아니네? 내일이네? 12월 5일날, 아닌데? 12월 5일이네? 12월 5일 오전에 GTA 6를 발표했어요. 그래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엄청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 게임이 뭔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GTA. 그게 이제 그랜드 테프트 오토. 위대한 자동차 도로. 위대한 자동차 도로. 그 도난. 그리고 필퍼리지는 이제 이거를 발하라고 하는데 흔적조차 없어서 사라지는 거 있잖아. 뭐 물건이 발이 달린 게 아니니까 가져간 사람이 있겠지. 뭐 같은 의미 아닙니까? 같은 의미 맞아요. 근데 왜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는지는 제가 주구장창 설명을 했어요. 보험의 스타일들 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는 발화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발하로 되어 있잖아. 화요일 하자하고 그냥 하자하고 한자가 다른데 보험에서는 이 두 개를 그게 위에 화요일 할 때 하자를 쓰시는 분은 한자를 하물 하자를 쓰시는 거고 밑에 그냥 하하하 할 때 한자를 쓰시는 분은 배 위에 실려있는 하물을 지칭한 한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래요. 그렇습니다. 뭘 써도 상관이 없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배달 안 되는 거. 이거를 보상하는. 이거를 보상받기 위해서 추가 특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할 거야. ICCA를 들면 원래 해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ICCA 하면 원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ICCB를 들었거나 C를 들었거나 이 사람들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추가 특약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인 프레시 워터 데미지 RFWD. 이거는 제가 앞에서 한번 힌트를 줬어요. 언제? 여러분들 그 ICCB하고 C를 나눌 때 해수물, 바닷물, 호수물, 강물이 선창이나 운송용구나 컨테이너에 들어와서 젖었다. 그러면 ICCB는 해주고 ICCC는 안 해주고 배웠었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빗물 어떡할 거냐? 얘기했었죠? 빗물 안 해줍니다. 빗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빗물까지 커버해. 혹시 빗물이 새가지고 하물이 젖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요 RFWD를 추가로 부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티슨 앤 워싱 오버보드 JWOB. 이것도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기 전에 화물을 선창에 넣어서 운송하는 것이 안전한 그 시절에
ICCA로 보험을 부보를 했는데 화물을 선창 안에 안 넣고 갑판 위에다 실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비싼 돈 들여가지고 ICCA로 보험을 부보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ICCA가 아니라 ICCAR이었겠지. 자동으로 ICCAR이 ICC FPA 플러스 JWOB로 바뀌어요. 그런 약관이 있었어. 그게 보험 약관이 있었어. 그런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투하나 갑판 유실로 인해서 화물이 손해를 보았을 때 보상받고자 하는 겁니다. ICCC의 경우에는 이 워싱 오버보드가 부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담보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ICCC의 경우에는 이 JWOB를 들 필요가 있고 ICCA나 B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COOC라고 볼 수 있는 거. Contact with oil and other cargo. 기름 옷에 묻으면 잘 안 지죠. 그러니까 화물이 다른 물체하고의 접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흡수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ICCA를 들어도 이런 게 있어. 여기 뒤에 밑에 6번에 그 스웨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는데 잘 보세요. ICC 이건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실무적인 설명이고 ICCA를 들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화물이 뭔가 다른 화물에서 옮겨 붙은 냄새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오염이 됐어. 그러면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거 ICCA로 보험을 넣었으니까 보상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주는 게 좋은 일인데 안 주면 더 좋죠. 보험금을 줘도 좋지만 보험금을 안 주면 더 좋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주면 나쁘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보험회사가 바라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다른 화물에 있는 어떤 뭐 산이나 기름이 옮겨져서 오염이 됐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화물을 그런 외부의 오염이나 그런 걸로부터 보호받고 싶으면 네가 포장을 좀 잘하면 되지 않았을까? 뭘로 얘기할 수 있어? 포장의 불충분으로 주장할 수 있죠. 포장의 불충분이 뭐예요? 연체료입니다. 4조에 있어요. ICC, ABC의 4조에 있어요. 포장 불충분. 다른 물체하고 컨택이 발생해가지고 화물이 오염이 된 거가 ICCA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사항을 봤는데 야 이게 비닐 포장을 좀 잘못했네. 그래서 기름이 샜네. 내지는 냄새가 들어갔네. 라고 하면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면 포장 불충분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 그럼 양쪽이 주장을 해. 양쪽이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법원에서 만나겠죠. 시간과 비용과 정성을 썼죠. 왜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해야 되냐? 그냥 특약 들면 되잖아. COOC 들면 이거는 명확하게 외부 다른 화물에서 온 어떤 기름과의 접촉에 의한 손해다. 그러면 보상해 주기로 했잖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가위험이 ICCA를 부보하는 경우에 필요 없냐라고 나한테 물으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그 화물의 특성이나 화물의 정도나 화물의 수량이나 화물의 어떤 운송 경로나 그리고 그것의 포장 상태, 운송 용구의 상태, 선박의 상태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요.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 그래서 COOC 같은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요. 누손 및 부족손. 이거는 어떤 액체 화물이나 누손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빠질 때 이거는 추가로 뭔가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게 가늠이 안 가잖아. 뭐 한 10% 줄었어. 10%는 가부족 용인으로 해결하기도 좀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특별한 특약을 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웨트 앤 히팅. 제가 그 물에 의한 손해를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빗물 말고 어떤 철제 컨테이너 안에 내부에 맺히는 습기 이런 거 어떡할 거냐. 그런 습기 기본적으로 ICCA로 커버됩니다. ICCA로 커버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게 화물 자체의 고유의 하자이거나 포장의 불충분이거나 뭐 등등등으로 인해서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이런 어떤 습기나 열기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커버를 받고 싶으면 이런 특약을 드는 것도 충분한 좋은 선택지가 된다. 그 화물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연초, 담배다. 담배를 바닷물에 젖으면 저도 이제 담배를 끊은 지가 12년 정도 됐는데 12년 전의 기억을 돌이켜 봐도 물에 젖은 담배, 그 담배가 영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때는 전자담배는 없었어요. 담배가 2,500원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생 정도 때였으니까 제가 2011년 1월 1일 날 끊었거든요. 그날 끊었어요. 그날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제 인생에. 왜냐면 제가 그날 30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가 이제 헌해가 다 가고 한 달 남았잖아요. 2023년 한 달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지. 한 22여일 남았죠. 눈을 뜨잖아. 1월 1일 아침에 눈을 뜬단 말이야. 눈을 뜨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안 하다 할 거야. 분명히 30살 되는 해 아침 1월 1일 날 딱 눈을 뜨면 내 생각이 날 거야. 그날 아침은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진짜로. 30살이 되는 해 1월 1일. 기억하세요. 그날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내가 30살이 됐구나를 느껴. 확 와닿아. 확 와닿아. 그러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뭘 했냐면 내 머리맡에 있는 담배, 라이터 다 들고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걸 마지막으로 피고 끊어야지도 아니고 그냥 들고 왜냐면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폈던 그 담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담배라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폈거든. 그렇지만 그때 끊어야 돼. 바로 휴지통으로 바로 갔어요. 휴지통도 집에 있는 휴지통을 넣으면 내가 다시 꺼낼까봐 그대로 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아파트 밑에 그렇죠. 거기 공용 휴지통으로 들고 와가지고 영원히 빨빠이 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거기다 집어넣었어.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폈어요. 2011년 1월 1일에 끝났으니까 2023년 12월 5일이면 만 13년 됐죠. 만 13년 됐는데 왜 이 얘기를 하지?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하면 뭐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스트레스 풀 거 세상 천지에 널렸어요. 국가가 허용해준 마약도 있잖아. 음악.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거 많다. 문제는 제가 그 담배를 끊고 나서부터 이제 커피를 엄청 마셔. 카페인 중독이 있어. 하루에 커피 그때 담배 끊고는 하루에 한 10몇 잔씩 마셨어요. 에스프레소. 담배 생각날 때마다 커피 마시고 담배 생각날 때마다 커피 마시고 그래서 사람이 거의 한 20시간씩 좀비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10잔씩 마시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들 그런 음료 있죠. 레드불, 몬스터 그거를 하루에 한 4-5캔을 마시는 그런 상태로 한 2-3달을 보냈거든요. 뭐 살만합니다. 죽지 않잖아요. 여기 몰장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금년 정도사인데 주변에 여러 번은 안 와닿지만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친구들 아버님들 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덜어 나와요. 근데 자식 새끼가 담배를 펴.
너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담배를 아직도 피냐? 그러니까 좋을 게 없어. 좋을 게 없어.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끊을 수 있을 때 끊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끊기 힘드니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것을 찾아서 끊는데 도움이 된다. 전자담배, 담배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입니다. 그래요. 그 HS 코드로 담배로 분류되고 있어요. 담배니까 끊지 마라. 자, 연초가 보여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런 화물들을 커버를 받고자 한다면 이런 특약을 드는 것이 좋다. 자, 후크앤홀, 갈쿨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그 옛날 아주 어렸을 때 한 게임인데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 그 게임 그거 뭐야? 배틀그라운드에 그거 알죠? 이렇게 갈고리도 돼가지고 이 뭐라 그러지? 그 지칭하는 명칭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거 들고 이거 때리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빠루. 그래 빠루. 빠루 이게 왜 있냐면 이게 있는 이유가 옛날에 컨테이너 말고 나무 상자 있잖아. 나무 상자를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들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빠루 같은 걸로 이렇게 빡 찍어. 사람 대가리 뚝배기 깰 때 쓰는 게 아니야. 원래는 이게 뚝배기 깨는 용이 아니고 나무 상자를 찍어가지고 옮길 때 쓰는 거였어요. 사람의 힘을 요게 요렇게 생긴 이유가 딱 박아서 지렛대의 힘으로 끌기 위해서 생긴 거고요. 그러면 화물을 취급하다가 이걸 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무 상자만 바사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화물도 다친단 말이에요. 그런 손해를 보상을 받고자 하면 요거를 추가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손해, 녹손해와 관련해서도 추가 특약을 들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덴팅 앤 밴딩, 이거는 구부러지는 거, 우그러뜨러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면 이런 것을 특약을 들 수 있는데, 요 파손이나 곡손이나 밴딩 요거는 그게 적용돼요. 소손해 면책을 적용할 수 있어요. 소손해 면책. 그러니까 뭐 녹이라든지 갈쿨이라든지 컨테이너로 화물 운송을 하는데 훅앤홀 같은 거를 특약을 들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녹이 안 쓰는 식품 같은 걸 뭐 운송을 하는데 녹손해를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해상 사업을 하고 해상 보험을 드는 화물의 어떤 성격이나 운송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약은 들 필요가 있으면 들면 되고 들 필요가 없으면 안 들면 됩니다. 곡선도 당연하게 그렇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물건 자체가 길거나 해가지고 구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우그러뜨리거나 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 특약을 들면 돼요. 그 다음에 자연 발화, 항해 중에 스스로 불이 붙을 거에 대해서 이거 원래 자연 발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면책 위험이 있었잖아. 이거 내가 운반하려고 하는 화물이 예를 들어서 석탄이야. 위험하잖아. 근데 자연 발화가 면책 조항이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 더 내면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오염 위험. 뭐 다른 화물하고의 접촉. 악취의 흡착. 이거는 뭐냐면 컨테이너보다는 어떤 경우냐면 벌크선 있죠. 벌크선 보면 선창이 있어가지고 그 선창에다가 곡물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석탄 같은 거는 보통은 석탄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 선박은 계속 석탄만 실어요. 근데 이게 다른 종류의 화물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실는 배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선창 안에 미세한 어떤 잔존물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어. 그게 막 흡착되거나 했을 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면 11번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자, 레드 범위. 이게 이제 렛이 지예요, 지, 들지, 범위, 해충. 느낌 오죠? 느낌. 그 다음에 곰팡이에 의한 손해. 이런 것들은 화물의 성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부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것들은 다 부가 위험, 특별 위험에 대한 특별 약관이었고
여기 16번 슬라이드에 있는 건 뭐냐면 확장 담보 조건입니다. 확장 담보 조건. 첫 번째가 내륙 운송 확장 담보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앞에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보험 기간과 관련돼 있어요. 앞에 있는 추가 위험 이런 건 다 뭐였어요? 보험자가 면책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을 하고 보상을 받고자 할 때 들어가는 것이었고, 여기 지금 16번 슬라이드는 뭐냐면 보험 기간을 늘리는데 어떤 식으로 늘리냐, 내륙 운송으로 확장을 한다. 어떻게? 송하인의 어떤 창고나 보관 창고로부터 내륙에 있는 수하에 있는 창고까지 내륙 운송 중에 위험을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담보 위험을 통해서 앞에 ICC, ABC를 공부하면서부터 이야기를 느꼈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까지, 창고에 도착해서 양할때까지 담보를 하는 것이고, 2번이 좀 중요한데 내륙 보관 확장 담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핵심이 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위에 네 가지 이벤트가 위에 네 가지가 아니라 위에 세 가지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60일이 먼저 경과하면 그 위에 세 개가 안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는 걸로 돼 있었죠. 그죠? 뭐가? 신협회 적하약관 제8조 그랬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한다? 돈 더 내면 된다. 돈 더 내고 30일 더 연장 가능하다. 이걸 만약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만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처리를 하면 된다. 자, 17번. 이거는 특수한 화물에 대한 특별한 약관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보험이 다 이걸 쓴다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필요로 하면 쓴다는 거죠. 첫 번째, 갑판적 약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화물을 갑판 위에 적재하면 FPA 플러스 JWOB로 보험 조건이 바뀐다네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JWOB 설명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죠. 물론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에다가 화물을 적재하는 것은 선창처럼 갑판적이라고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화물을 컨테이너 운송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갑판 적재했다라고 한다면 ICCA로 부보를 했다 할지라도 이 조건이 바뀌게 된다. 거고. 자, 관세 담보 약관 있습니다. 운송 중에 입은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품과 동일한 비율로 손상 화물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된 경우에 통관 후에 화물의 손상이 발견되었어도 이미 지급한 관세가 환급되지 않음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고, 요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관세라고 하는 것은 화물의 가격, 수입 화물에 뭐 지급해야 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하는데, 뭐 PAPP라고 하기도 하고, 그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이 되는데, 관세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입 신고를 출항 전에 했는데 운송 도중에 화물이 날아가서 수입 신고할 때 당시에 가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 신고할 때는 가격,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0이고 수량도 100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충 계산이 되죠. 세율 뭐 예를 들어서 8%다 라고 하면 만에 8%니까 얼마네? 80 뭐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 맞나? 8천인가? 800인가? 800이네. 800? 맞아. 아무튼 계산이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쳤을 때, 수입 신고할 때는 수량이 100개였어. 근데 뭐 운송 도중에 사라졌어. 그러면 이 100개가 예를 들어서 50개가 됐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400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수입 신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일단 이걸 내야 돼. 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것에 대해서 증빙을 해가지고 세액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 신고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 시점에 화물의 수량, 성질, 가격에 맞춰서 세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관세 환급 때까지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피보험자가. 이런 경우를 뭔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특별 약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수입 통관 거부 위험 담보 약관. 수입하는데 식료품 같은 것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검역을 통과를 못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폐기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돌려보내면 너무 운송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약관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거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지 손해약관. 이거는 면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커튼. 면 티셔츠 만들 때 사용하는 커튼.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카, 여러분들 솜, 우리 면이라는 그 섬유의 재질을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얘네들이 뭐냐, 상품으로서 운반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수분에 노출되면 좀 심각해져. 물기를 먹으면 무거워지거나 상품성 상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는 이것이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려면 검정인, 객관적인 제3자인 검정인의 입회 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만 응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원산지 손해와 관련된 약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 대체약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류인데 기계류가 손상될 경우에 보험 금액을 한도로 수리비나 대체비를 주는 그런 약관. 뭐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할 수가 있고요. 자, 라벨 클로즈 있습니다. 깡통이나 병조림, 뭐 캔조림, 통조림,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하다가 라벨이 운반 도중에 벗겨지거나 찢어지거나 뭐 물기를 머물어서 뭐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라벨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체 비용을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약관도 존재한다. 이런 거 다 특별한 약관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슬라이드에 이제 소손해 면책에 대해서 앞에서도 몇 차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문 약관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WA 조건 설명할 때도 한번 했었고 결국엔 뭐냐, 작은 규모의 손해, 너무 소소하고 미미한 손해까지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책임을 지겠다. 그 대가는 보험료가 싸진다. 예를 들어서 1%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와 1%도 손해가 나면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 이 두 조건이 있다가 쳤을 때 보험료는 어디가 싸냐? 소손해 면책이 있는 게 쌉니다. 왜? 보험자의 보장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보험료는 싸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여기 19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랜차이즈 방식이고요. 요게 쉽게 말해서 소손해 면책이고 밑에 있는 액세스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소손해 공제 방식입니다. 설명을 보다 한글로 설명해 놓은 것보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돼. 자, 밑에 환불이 프랜차이즈 오브 5%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7% 손해가 났다. 그러면 5%를 뚫었으니까 7%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면 그걸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하고요. 밑에 excess of 5%라고 되어 있으면 7%에서 5%를 뺍니다. 그리고 2%만 보상해줘. 요게 아까 얘기한 뭐 shortage라든지 밴딩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이 excess 방식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자, 담보 관련 판례 있는데 담보 관련 판례 요 한 9개 페이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여러 가지 판례와 관련된 거를 좀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근데 뭐 사실 나머지 것들은 뭐 우리가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6번 슬라이드에 우리가 여러분들 공동훼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메일로 질문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26번 슬라이드에 보면 오스틴 프라이어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1915년에 있었던 판례인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선박이 부두 근처에서 자초를 했어요.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자초가 딱딱한데 부딪히는 걸 제가 자초로 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데미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근데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서 이제 해결을,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그 항해를 했는데 물이 들어오는 걸 안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 그럼 어떡하지? 한 경우에 이 선택을 합니다. 배가 부서질 것을 각오하고 배를 부두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항해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방파제에다가 배를 부딪혀버려요. 그러면 배랑 방파제가 부딪히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 때문에 배가 부두 갑판 위로 이렇게 방파제 위로 이렇게 치솟겠죠. 그렇게 해서 배를 박살내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낸 건 아니고. 근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선장이 고의로 배를 방파제랑 부딪힌 겁니다.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침몰은 이 배에 있는 그 화물과 이 선박의 공동의 위험이에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고 있어 침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위험에 직면했어요. 그리고 배가 완전히 바다 밑으로 침몰 당하는 것보다 배가 일부 반파되더라도 방파제 위에 걸려가지고 화물이나 선박의 일부를 살아남는 게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어요. 합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장님이 일부러 고의성으로 사고를 냅니다. 이게 공동훼손으로 처리됐어요. 1915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자, 근데 13번에 반대되는 개념이요. 자, 항해 중에 13번 사례 보면 레진인데, 이게 레진이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영어 표현으로 레진인데 아마 무슨 뭐 이렇게 끈적끈적한 수지 같은 것였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근데 요게 들어가 있는 선창이 있었는데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 거여서 그걸 보고 선창에다가 증기를 주입시켜요. 왜 증기를 주입시키냐면, 자, 불을 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이 있어요. 우리 양초 같은 거 불 끌 때 이렇게 덮어가지고 끄잖아. 산소 차단이죠. 산소를 차단할 목적으로 증기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고의성은 있죠. 증기를 선장님이 주입을 했으니까 이 고의성은 있는데, 그리고 불이 나면 이게 이제 불이 난 걸로 오인을 한 거죠. 배에 불이 났다는 거는 배에 엄청난 큰 위험이기 때문에 공동의 위험도 맞아요. 근데 뭐가 없었던 거냐면 실제 진짜 불이 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런 화재 진압 조치를 하려고 했으면 정말 불이 났는지를 검토하거나 점검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증기를 투입을 했고 화물의 오염만 가져왔다. 이거는 공동의 훼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훼손은 어떤 상황이냐, 뭐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 사람도 있어. 분손입니까? 전손입니까? 전손일 수도 있고요, 분손일 수도 있고요, 비용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훼손. 공동훼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여진 것처럼 공동의 위험이 있어야 되고 위험이 직면해야 되고, 그 위험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임의성을 가지고 행해진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상. 그러니까 배가 부서졌겠지. 방파제하고 배가 부딪혔는데 배가 멀쩡할 리는 없잖아. 그 손해를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추정 전손에 대해서 24번 슬라이드, 요 페이지만 보고 마칩시다. 자, 추정 전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와닿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개의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가 191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선박이 세인트 로렌스에서 자초된 후 1개월이 지나 얼음에 고착되어서 재부양이 불가능한 이유로 선주가 위부에 통지를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이걸 안 받아버립니다. 위부에 통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위부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안 받아요. 승낙을 안 해. 그래서 재판을 갔습니다. 재판을 갔는데 뭐였냐면 선박 수리비가 35,500이고 수리시의 배의 가치가 34,000이므로 추정전선이 성립됐습니다. 추정전선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되죠? 선박 수리비가 더 나와야 되죠. 더 나와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자초됐는데 뭐 재부양이 불가능하고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냐. 이 세인트 로렌스가 어디를 말하냐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흐르는 강이에요. 세인트 로렌스 강의 상류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오대호, 나야가라 폭포. 나야가라 폭포에서 강물이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 강물이 만나서 대서양으로 흘러나가는 강이 세인트 로렌스 강이에요. 강이 엄청 넓어요. 한강 몇 배만 합니다. 강이 진짜 넓어요. 오대오 강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얼마나 강이 크겠어. 근데 캐나다잖아. 추워요. 12월 1월 되면 옵니다. 강물 바다가 아니란 얘기죠. 바다가 아니라 강이라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초가 됐는데 이 자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게 진짜 자초여서가 아니라 강물이 얼어서 그런 거다. 얼음 녹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 일단 그래서 자초가 아니야. 그래서 전손이 아닌데 이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전손으로 취급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위부를 날린 거죠. 근데 피보험자가 받지 않았다. 수리비가 배의 가치를 상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밑에 1941년도 사례가 있습니다. 자, 독일 선박인 헤이레고 어떻게 이거 독일어라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독어는. 자, 화물을 선적하고 호주의 번버리에서 희망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러니까 호주에서 출발을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경유를 해가지고 런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될 게 1941년 이게 언제죠? 1939년이죠. 1939년은 요 당시에 호주란 나라가 없었고요. 남아공이란 나라가 없었어요. 뭐였냐면 다 대영제국 식민지였어. 그래서 호주 식민지에서 남아공 식민지를 지나서 본국으로 들어가는 배예요. 그래서 원래 1939년 8월 18일 날 희망봉을 통과를 해가지고 정상적이라면 9월 16일 날 런던에 도착하게 돼 있는데 독일 배였어. 독일 배. 그러니까 선박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영국 본국으로 들어가는데 배가 독일 배야. 선장이 독일 사람이겠죠. 선주도 독일 사람. 네, 그래서 독일 정부가 포르투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 포르투갈 식민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10월 13일까지 기다리다가 독일로 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돼요. 날짜를 볼게요. 날짜를 1939년 8월 18일 희망봉을 통과해서 9월 16일 런던 도착이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항 돌아가지고 런던으로 가다가 여기 원래 한 달 걸리는 항해였잖아요. 요 중간에 9월 1일 날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의 주인이 독일 사람이었는데 독일 정부가 그 독일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왜 배를 적성국가로 가지고 와? 독일로 가지고 와. 그래서 배가 런던으로 안 들어가고 독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호주에서 출발해서 남아공을 거쳐서 영국으로 가는 배에 실려있는 화물들은 내게 아닌 게 됐죠. 이게 배가 멀쩡하게 들어갔어. 배가 멀쩡하게 독일로 갔어요. 사고도 없이 그대로 갔어요. 화물 안전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영국에 있는 그 런던에서 화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저 화물은 내게 아닌 게 됐죠. 이게 추정 전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같은 거예요. 자, 이게 더 뒤에 있는 게 웃겨요. 자, 여기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추정 전선으로 돼서 보험금이 지급됐어. 물론 이 다른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럴 일은 없지만 이 배 이거 추정 전선이잖아. 배도 배는 그건 좀 다른 상황이니까 이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사전 제작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다 추정 전선과 관련되어 있다. 나머지 사례와 항공화물 보험 이런 것들은 우리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